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문을 열어야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우파적 발언들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잊을만하면 한마디씩 하는데 네. 그게 상당히 좀 그래요. 네. 그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 모임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던 7종의 교과서가 다 현대사 부분에 있어 부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였는데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건전한 사고를 가진 잘해보겠다는 국민을 후원해주지 않으면 어쩌겠는가라며 교학사와 지필진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김 의원의 역사관이 지나치게 편향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의 역사관이 일본 보수 세력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일본의 보수 매체인 산케이 신문이 최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극찬하면서 펼친 주장이 김 의원의 말과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해당 신문의 쿠로다 카츠히로 서울지국장은 칼럼을 통해 한국의 다른 7종의 교과서는 현대사 기술에서 독재와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 중심의 어두운 면을 강조했으나 교학사 책은 경제 발전과 국력 증강이라는 밝은 면에 주목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과 내용이 좀 비슷한데요.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대한민국은 일본 우익에게 칭찬받는 책을 교과서로 승인하는 나라가 되었군요. 뉴라이트의 반경 확대에 일본 극우 진영은 연일 싱글벙글한 모습입니다. 김무성 의원님 좋겠습니다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김 의원 발언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같은 날 울산시의회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바람에 주택 공급이 막혀 궁극적으로 집값을 올린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될 때까지 우파 정권이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트위터에서는 김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어서 그런지 우향우 행보가 거침없다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권주자로 나서기에 대중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가장 안전하게 극우 쪽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나 보다라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의 행보가 그다지 효과있을 것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김 의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치생활 초창기에 애용하던 방법을 이제야 쓰기 시작했다. 김 지사도 현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제서야 중진 의원이 이를 채용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잘못하다 김 의원은 지지층을 극우 단체로만 형성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메카시즘에 편승해서 얼마나 가겠는가. 스스로 대권에 불출마하겠다고 무덤을 파는 짓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 말에 말 섞고 싶은 생각이었고요. 넘어갑시다. 네. 정부가 2007년부터 준비해온 차기 전투기 이른바 FX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그제 회의를 열어 방위사업청이 단독으로 상정한 F-15 사일런트 이글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켰는데요. 네. 이로써 8조 3천억 원 규모인 제3차 FX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사업이 오히려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벌어졌다. 노후된 전투기가 퇴역함으로써 생길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아무리 빨라도 1-2년의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국제신용의 하락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주먹국으로 설계하고 기획 집행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FX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애초에 공군이 원했던 스텔스기 F-35A 선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F-15 사일런트 이글의 선정이 부결된 이유 역시 예산을 늘려서라도 스텔스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보수층의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F-15 사일런트 이글은 7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인데다 스텔스 기능, 이런 탐지 기능을 이제 은폐하는
기능이 약해 차세대 전투기에 맞지 않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네. 미국도 F-15로 세계를 제패하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F-35를 사야 할까? 5세대 전투기를 들이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무리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이탈람에서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짚어본 바가 있었는데 네. 당장 FX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공백이 빚어진다. 이 측면 이전에 네. 지금 있는 전투기도 공백이 많대요. 정비가 안 돼서 정비가 안 부품이 없어서 못 두고 있는 전투기 많다고 네. 김종대 편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에서는 한참 뒤로 후퇴한 것이어서 거센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전문가를 모시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탈람을 통해서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그런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김현명 중앙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일건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예, 조금 좀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너무 피로해 보이세요, 지금. 그래도 연금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에 대선 공약 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을 주겠다 이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정부 방안을 보면 소득 하위 70%에 한해서 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한다. 네. 그러니까 소득 상위 30%는 또 빠지는 거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인수위 그다음에 행복위원회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또 수정한다고. 그리고 이번 안을 지켜보면서 기초연금뿐만이 아니고 네. 보육이나 중증 질환 보장이나 네네. 상당 부분 다 좀 후퇴하는 기미가 보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우리 국민들의 투표가 네.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예. 같은 학교 나왔다고 찍어주고 예. 대부분 다 이제 그런 패턴이었는데 무상복지 논쟁이 벌어진 이후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변곡점이 무상급식이었죠. 예, 사실. 예.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예, 예. 우리도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에 따라서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 공약 후퇴 논란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신뢰라든지 사회적 자본이 조금씩 쌓여가는 건데 이번 사태를 통해 갖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냐면 아니 이제 앞으로 도대체 뭘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냐. 다 말을 바꾸면 예.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정치 구조 아무튼 정치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들이 좀 더 팽배해져서 네.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그 손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른바 그 정책 선거를 후퇴시킬 가능성도 있다. 뭐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치인들이 아주 중요한 공약을 내세우고 네. 계속 말을 바꿔갖고 후퇴를 시킨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선진화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초연금부터 한번 짚어보죠. 일단 하나하나 좀 쳐냈으면 좋겠는데 예. 먼저 소득 상위 30%는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득 상위 30%를 배제하는 것, 그 소득 상위 30% 중에는요. 네.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군인연금 수급자나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연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를 들어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연금액이 거의 한 28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제외시키는 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쪽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주 최상위 소득층들도 배제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 일부 주장은 뭐냐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건희 씨 같은 경우 예. 꼬박꼬박 세금 냈고 꼬박꼬박 연금보험료 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2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네.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좀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서구에서 기초연금이 도입된 배경도 네. 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다 무조건 주는 게 이제 원리였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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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일부 특수직종 연금자들을 빼고 는 다 지급하는 게 원리적으로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것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에까지 꼭 지급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하냐 이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을 예. 하는 게 맞는데 예. 뭐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소득 상위 30%를 배제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용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지금 가장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그래서 이제 그 65세 이상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적게 주고 네네. 국민연금 미가입자 같은 경우는 20만 원 다 주고 예.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한 게 무슨 죄냐 이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논란의 핵심인데 네. 그동안 정부에서 네. 국민연금이 굉장히 좋은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이라고 계속 홍보를 해왔고 특히 장기 가입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가 돼 있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혼란에 빠질 상황이 됐고 가장 그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 유인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 부분. 이미 이 얘기가 차후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그 인수위 시절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미 가입자 중에서 3만인가 4만이 탈퇴해버렸다면서요. 기초연금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최근에 공식적인 자료를 보니까 임의 가입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러니까 가정주부 같은 경우요. 그렇죠.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면 한 2만 명 정도가 2만 명이니까. 탈퇴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수급자 입장은 둘째치고 예.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거는 유탄 맞은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적을수록 네. 재정에는 도움이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예.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더 많이 받아가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완전히 이기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예.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가입을 안 하는 게 재정을 절약하는 건데 예. 국민연금은 민간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도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제도를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유탄 맞은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유탄이 맞은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수급자 입장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그러면 소득 상위 30%를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맞지만 예.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용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연결을 시키면 역시 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재정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해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상위 30% 노인 계층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예. 소득 상위 80%까지는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아, 노인들 중에. 예. 근데 소득 상위 10%는 꽤 높아요. 소득 수준이. 뭐 예를 들어서 예. 임대 사업에서 뭐 월세 받는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게 많아서 예. 꽤 높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이 없어도 네. 뭐 품위 있게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노인들은 예. 진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걸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연동을 시켜갖고 기초연금액을 깎아버리면 예. 이건 생존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건 그 형식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는 네, 결국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여파가 미치는 겁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자, 예를 들면요. 내가 국민연금에 20년을 아니 15년을 가입했다고 치면 네. 15년 가입 이후부터 연금액이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액이 15년 가입 그러니까 15년 이하로 가입한 사람은 20만 원을 다 받게 돼요. 네. 그건 이제 2028년 이후부터요. 예. 근데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미만이었던 노인들은 예. 그러니까 제가 노인인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아래예요. 예. 그분들은 20만 원을 다 받게 되는데 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이나 30년 정도 된 분들은 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만 원만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0만 원이 뭐 그렇게 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무슨 대수냐 하는데 어저께 그 한 분이 은행에다 직접 확인을 하고 왔다고 해서 기자회견석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월 10만 원을 매달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려면 돈을 얼마 넣어야 됩니까? 하고 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예. 6,500만 원을 넣어야 된다는 대답을 와, 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6,5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매달 월 10만 원 정도 이자 수입이 생긴다는 거고 예. 20만 원은 그럼 얼마예요? 한 1억 3천을 넣어놔야지 그렇죠. 이자 수입이 매달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작은 돈이 아니고 네. 상당한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렇네요, 진짜로. 그리고 뭐 또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뭐 저도 이제 뭐 집에 이제 그 노모가 계시지만 노인 어르신들한테 1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상당한 돈이죠, 사실은. 노인들에게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 지금의 그 노인들한테 생활비를 다 보내드리잖아요. 젊은 분들이. 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노인 가구당 자식들한테 받는 생활비가 평균 한 2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한 달에. 예. 그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받게 되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예.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는 돈이 그게 이제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 샐러리맨들의 삶도 조금 풍족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예. 그 중요한 문제예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그 7월부터 이제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법이 개정이 되면요. 그렇죠. 예. 개정이 예, 되면. 예. 근데 내년 7월부터 모든 게 일률적으로 확 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매년 조금씩 또 달라지나요? 그게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예. 내년부터요. 예. 현재 지금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예.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노인분들은 네. 내년부터 법이 통과되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10만 원이 추가가 돼서 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기초연금 개혁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뭐 복잡한 문제를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30대, 40대, 50대 봉급 생활자들은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대부분 다 20년을 넘을 거예요. 직장 생활은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국민연금 기간이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니까 예. 지금처럼 노인들에게 월 지금은 10만 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3, 4, 50대들은 나중에 65세가 돼서 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10만 원만 10만 원만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금액 10만 원이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의 어르신들은 사실은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그 정도가 낮죠. 예, 낮죠. 근데 예. 지금의 30, 40대 나가 50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이 방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예, 때문에 예,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왜 이랬느냐?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미래의 부담을 지우기 싫어서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예. 거꾸로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봐야죠. 예. 젊은 세대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새누리당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기초연금의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많이 주게 되면 예. 나중에 그걸 다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냐. 그렇죠. 물론 그런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좀 양보하자 뭐 이런 메시지인데. 세금 더 내나 그러니까 저기 연금 적게 받는 거나 뭐 그게 그거지고.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충 20대 후반에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50대를 전후해서 직장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가 28살에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50살에 은퇴를 이제 임금 근로자 지위를 상실했다. 즉 직장에서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2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잖아요. 예. 그러면 50대에 직장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코스가 빤하잖아요. 자영업 쪽으로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비정규직으로 좀 빠져갖고 좀 허름한 일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뭐 아예 손 털고 등산 가든지. 예, 등산 가든지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 임금 근로자는 월급에서 강제로 보험료를 떼기 때문에 예. 자기가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가입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에. 그렇죠. 그런데 자영업자나 아니면 불안전 취업층으로 빠지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빠져나올 자기가 원하면 예.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예. 소득을 적게 신고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사용주하고 공모해서 이제 비정규직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예.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쪽으로 네. 예,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내가 50세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국민연금이 22년 동안 가입을 했는데 예. 그러면 50세가 된 시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내가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되면 나중에 기초연금액이 10만 원만 돼요. 예.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면 예. 65세가 되면은 기초연금액이 20만 원이 돼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로 거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을 1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예.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쯤 내야 되는지 혹시 그 계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 조간 잠깐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리는 이런 겁니다. 예. 내가 50살이 돼서 국민연금을 계속 붓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니까 연금액이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얼마가 많아지느냐? 대략 정부 자료에 따르니까 1년에 10,000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10,000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받는 돈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50에서 한 달에 10,000원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50살에서 1년 동안 보험료를 더 냈다고 치면 네.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예. 10,000원이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입 기간이 1년씩 늘 예, 때마다 예, 예, 1년 예. 10,000원씩 더 받게 예, 된다. 예, 예. 예. 그럼 10년을 더 보아야 되네.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지금 50살에 퇴직하신 분은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을 때 10,000원씩 더 연금이 추가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다 받게 된다고 하면 네. 연간 6,700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서 나중에 연금액을 10,000원씩 더 추가시킬 건지 아니면
6,700원 보험료를 안 내면 6,70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네. 그 차이가 3,000원 정도인데 네.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아니 그럼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지 말고 네. 그 돈으로 숫자 뭐 민간보험 가입하지. 그러게요. 응? 예. 그럼 나중에 저 뭐 민간보험도 그러네. 받고 예.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노령연금도 풀로 받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국민연금은 지금 급여액이 워낙 낮아서요. 네. 이거 갖고 노후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오래 가입하는 거예요. 즉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면 연금액이 올라가기 올라가죠, 때문에 올라가죠. 장기 가입이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안은 장기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50대를 전후해 갖고 상당 부분 국민연금에서 이탈할 가능성 민간 보험사들이 좋아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의아했고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자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서 연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똑같이 가입 기간이 20년이라 하더라도 받는 그 국민연금 그 지급액은 다르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자기가 매달 내는 보험료고 이게 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료 그러니까 연금액은 보험료하고는 직접적으로 연동이 안 되고요. 예. 자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소득 평균액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로 월 예를 들어서 그 예를 5만 원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내는 예, 사람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데 똑같이 그런데 가입 기간이 20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연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죠. 많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단순히 가입 기간만 가지고 연동을 시킨다라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많이 낸 오래 내고 많이 낸 사람이 기초연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부의 논리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그만큼 연금을 통해서 생활 보전이 되니까 기초연금을 적게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예. 간단하면 이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논리는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액이 네. 예를 들어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네. 국민연금만 갖고도 예. 뭐 진짜 풍족하게는 못 살지만 예. 어느 정도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예. 그럼 정부 얘기가 맞아요. 예. 예. 그 정도 받으면 예. 기초연금액 조금 깎아줘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그렇죠. 예. 지금 국민연금액 평균액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다 같이 가난한데 전부 다 수준을 올려줄 생각을 해야지. 네. 그거를 그 다 같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씩 차등해 준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똑같이 가입 기간이 20년인데 어떤 사람은 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고 예. 어떤 사람은 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예. 가입 기간이 똑같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똑같이 그러면 기초연금 10만 원씩만 받아라. 예. 이러면 국민연금 매달 50만 원만 받는 사람은 또 그만큼의 피해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건 바로 그거죠. 예. 일률적으로 가입 기간만 가지고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이번 기초연금 도입안의 가장 핵심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뭐 워낙 이제 그 사람마다 그 받는 연금이 천차만별이니까 그건 계산할 수 없다 이런 겁니까? 아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워낙 테크니컬한 문제라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입 기간과 연동을 해서 가입 기간이 길면 조금 주고 예. 가입 기간이 짧으면 풀로 주고 이건데 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각 개인이 받는 국민연금액 중에서 예. 예를 들어 내가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기간 동안에 평균 소득을 내보니까 200만 원이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공교롭게도 200만 원이다. 예. 이 사람은 가장 중간적인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년을 가입하면 현재 가치로 국민연금액을 대략 한 40만 원을 받아요. 네. 근데 이 40만 원이 어디서 온 돈이냐를 분석을 해보면 절반인 20만 원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200만 원에서 온 거고 네. 그걸 균등 부분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20만 원은 자기 소득인 200만 원에서 온 돈이에요. 네. 그걸 소득 비례 부분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받는 국민연금액 중에서 예.
균등 부분의 크기와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균등 부분에 반비례해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게 이번 아닙니다. 이게 네. 좀 테크니컬한 문제인데요. 예. 예.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예, 이해가 안 복잡해서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각 개인이 받는 연금액 중에서 균등 부분의 액수를 다 계산을 해요. 예. 그래서 균등 부분의 액수를 갖고 기초연금을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건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그냥 예. 오래 가입하면 덜 받고 짧게 가입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그 반영이 된다더라도 거기서 거기다. 예. 그냥 이렇게 쉽게 예, 보면 되는 그렇게 거죠. 이해하시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들어가지 마요. 예. 더 이상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런데 정부는 역시 재정 이유를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지금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세 수입이 너무 적어서 네. 본인의 공약을 당장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네. 취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국민들한테 전체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주려면 대략 한 10조 가까이 들 겁니다. 근데 세수입이 워낙 적고 여기저기 써야 될 곳이 많으니까 깎아서 주겠다 해갖고 낸 게 이번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말이 맞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번엔 세수입이 어려우니까 20만 원씩 다 드리려고 했는데 돈이 도저히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1인당 15만 원씩만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맞다.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 5년 기간 동안에 계속 세수입이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경기 활성화되면은 자, 예를 들어 내년에는 15만 원 드리겠고요. 후년에는 16만 원이나 17만 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임기 마지막 해에는 네. 20만 원 채우겠습니다. 네. 그게 제 공약이니까. 예. 원래는 내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그 심플하고 더 괜찮은데요. 설득력이 있고 예.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가입자가 손해 보고 네. 국민연금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예. 이런 영향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똑같이 20만 원씩 다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세수입이 떨어져서 예. 나라 경제가 어려워갖고 다 풍족하게 못 드립니다라는 말을 예. 진정으로 수용을 하려면 저는 그런 방식의 안을 내놨어야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고 좋은데 왜 그게 채택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의심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일각 경제부처나 아니면은 일각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초노령연금이요. 지금 예. 1인당 20만 원씩 다 주게 되면 나중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올 거고 예. 이렇게 돈을 퍼주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경제부처 쪽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타났던 건데 예.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가난한 노인들 한 30%만 주는 쪽으로 개편을 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공적연금 제도의 기능을 영국과 미국식으로 아주 미니멈만 주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예. 공적연금 제도라는 거 하나만 갖고 노후 생활을 어느 정도 좀 풍족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유럽식 모델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그런 그 관점과 세계관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번 기초연금 도입안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기초연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노후 소득 보장에서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렇죠.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늙었는데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에서 받는 게 예를 들어 월 50만 원밖에 안 돼요. 완전히 미니멈 수준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젊었을 때 내가 나중에 연금 50만 원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보험 들거나 그렇죠. 기업연금 막 요구하거나 예. 즉 노후를 공공 부분이 완전히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공공 부분은 미니멈만 보장해주고 시장 쪽에다 맡길 거냐.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 논란의 핵심을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세계관의 차이가 반영된 연금 개편안이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민간 보험사들은 좋아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그게 당연하죠. 민간 보험사가 진짜로 예를 들어서 로비를 했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모르겠으나 그건 모르는 일이죠. 결과적으로는 민간 보험사는 지금 돌아서서 웃고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예, 저 공개적으로 웃지 못하고 화장실 가서 되게 그렇죠. 웃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예,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부역 갖고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애당초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 보조율을 20%포인트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어제 지금 기획재정부는 10%포인트만 올려주겠다고 했어요. 딱 예. 절반으로 예, 깎아버렸어요. 예, 절반만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역시 또 재정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무상보육이나 4대 중증 질환이나 아니면 이 기초연금 논란의 핵심은 국가 재정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 재정 규모를 키울 거냐, 키워서 복지 수요를 공공 부문이 더 담당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멈만 제공해주고 각자 알아서 사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거냐라는 큰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세 문제나 국가 재정 확대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증세를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그리고 증세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 그 경제 저 구조 전략과 사회를 움직이는 전략에 이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결국은 이제 귀착이 되고 여기서 어떤 국민들이 어떤 쪽에다가 정치적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한국 사회가 좀 상당 부분 변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래서 그 차제에 그러면 우리 근본적으로 증세 이제 공론에 붙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지금 이렇게 깎아대는데 왜 증세하냐? 너 못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거기서 그래. 우리 십시일반하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지.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질러놓고 생각을 증세 합니다. 논의합시다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좀 예. 거꾸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폴리티컬 매니지먼트를 지금 이 정부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증세 생각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겠죠 속으로. 예. 속으로 이제 결코 하고 싶지 않은데 예. 지금 뭐 상황이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대세가 지금 가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래요? 뭐, 예. 그나저나 어차피 지금 이게 그 기초연금 같은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국회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이거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여야 동수이고 예. 뭐 날치기가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야당 쪽에서는 이번 안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초연금안이 그대로 시행되게 되면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가 너무 극심하게 불안해져서 네. 이게 사회적 충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지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 쪽에서도 물론 뭐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굉장히 거시적인 맥락에서 공공 부분의 역할이 너무 찌그러들게 되면 이게 사회가 다 불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야당 쪽에서는 안 받을 것 같고 예. 상당 부분 정치적 타협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거기서 역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야당은 못 받겠죠 당연히 안 네. 받을 것이고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게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개정이 안 돼 버리면 지금대로 9만 6천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출 추가 지출 하나도 없고 예. 그럼 야당 탓하고 예. 그럼 정부는 또 역시 그 민간 보험사처럼 화장실 가서 웃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 뭐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논리죠. 지금 집권 여당 새누리당 쪽에서 예. 이제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예. 저희는 빨리 법 고쳐갖고 그러니까, 저기 예.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드리고 싶은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예. 이거 안 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기초연금 개혁안은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노인분들한테는 지금 받는 것보다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젊은 세대는 손해 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좀 풍자를 하면 노인들이 나한테 표 많이 줬으니까 너희들 뭐 엄청 주고 젊은 애들 나 표 안 줬지 깎고 이렇게 비아냥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전에 그걸 여쭤본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전후 맥락을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왜 나 지금 그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왜 계속 9만 6천 원이야. 만약에 이런 그 불만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야당이 반대를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거든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예. 지방선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지방선거는 어르신들이 또 투표 많이 하시잖아요. 예. 야당도 좀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서로 이제 양당이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를 필 텐데 예. 여당 쪽에서 그렇게 막 치고 나가면 좀 예. 깝깝해지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그 국회에서 뭐 야당이 반대할 거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주 표피적인 분석이고 문제는 맥락을 따져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게 걸레 비슷하게 돼가지고 국회 통과되다 보면 꼭 그렇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예? 해갖고 그냥 통과되어 버릴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막판에 가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지금 기초노령연금법도 예. 국회에서 여야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전하게 된 거라서. 예.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안은 지금보다는 노인 계층들한테 상당 부분 자원 배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대신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손해를 보게 해준 거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구도 내에서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예. 지금 박근혜 안이 현 세대 노인들한테 많이 주는 건데 그거 깎으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야당 쪽에서는 타겟팅을 어디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젊은 세대들의 연금이 깎이면 안 됩니다라고 요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근데 또 이제 뭐 국가가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또 시중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일부 언론에서 기초연금을 시행하게 되면 뭐 100조, 200조 들어서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 수치를 제시하면 그 굉장히 무식한 논리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체 노인들 70%한테 월 20만 원씩 예. 다 준다고 해도 예. 2060년에 가면요. 그 총액을 GDP 대비로 환산하면 GDP 대비 한 2.8%예요. 예. 그리고 2030년 가도 GDP 1%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액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예. GDP 대비율로 얘기하는 것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틀려집니다. 그게 숫자 노름인 거잖아요. 네, 숫자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세계 어느 나라 연금학자치고 네. 그렇게 뭐 30년 뒤에 400조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GDP 대비율로 환산을 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 우리 사회나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GDP 대비를 갖고 판단하는 거지. 그렇죠. 절대액을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전문가들 시각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특히 기자분들이 좀 주의해서 쓰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기자들이 속칭 무식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서 일부 언론은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게 써가지고 100조 그럼 무리가 있지. 이런 식으로 여론을 지금 끌고 가는 게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정부에서도 이번에 기초연금안 발표하면서 그 문헌에 예. 장기적으로 뭐 100조 들어갑니다, 150조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써 있지 예. 그게 2030년에 GDP 대비로 몇 %인지는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 좀 지뢰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최대한 이게 그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고 좀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무튼 김현명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주인공이시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추석 연휴라 건너뛰었고 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잘 샜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은근히 그 집에서 가사를 분담하는 걸 자랑을 하셨는데 분담인지 전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예 전담 수준까지 올라갔나? 네, 뭐 아니 근데 요새는 네, 제처도 많이 합니다. 네. 뭔가 얘기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처도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 여성들 주부들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남편이 가사 일을 돕는다라는 표현. 돕는다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지. 네, 싫어하죠. 그게 어떻게 돕는 거예요? 지 일이지. 네. 그만합시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오늘 검찰 얘기입니다. 검찰 얘기. 검찰 얘기는 뭐 봄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네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검찰이. 그렇죠. 멀쩡한 사람도 한 방에 보낼 수 있고 뭐 인격 살인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생각하시면 되죠. 요번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네. 사표 수리도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혼외자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또 법무부에서 뭐 감찰을 하겠다. 감찰도 아니고 중감찰도 아니고 뭐다. 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사실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또 인격살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검찰이 많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네, 그래서 야 검찰이 그동안 많이 썼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네. 이런 방식으로 검찰의 수장도 날아가는구나. 네.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그동안 수사 행태랄까요? 이런 것들이 고쳐졌으면 좋겠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뭐 논두렁에 1억짜리 시계를 버렸다더니 네, 맞아요. 그 누가 찾았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 없죠. 그 뒤에 저는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공식적으로 수사 브리핑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보통 기자들한테 흘리는 방식. 그렇죠. 뭐 김 기자한테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맞아요. 뉴스 소스는 정확하니까 또 언론은 받아 적고. 그래서 정식으로 수사를 하기도 전에 또 수사를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변명도 해야 되고 사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시작되기 전에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해 버리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수도 쓰지 못하게 하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얘기는 알리면서 하는 건데 최동욱 씨가 이번에 그런데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검찰총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 검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알고 계시겠지만 환기하고 싶은 것은 검찰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 수사권, 그 다음에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네. 기소권 가지고 있고요. 네.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 이것도 되게 무서운 게요. 자,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 법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법원에다가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검찰이 들어가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또 특별한 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헌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5.16 군사구태타 이후에 경찰은 뭐 신나서 사실 이 정권을 즐겼죠. 뭐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이럴 때 검사들은 경찰만큼 힘이 세진 않았지만 애초에 이런 조항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심어 놓은 겁니다. 네. 경찰보다는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영장 청구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정말 죄가 있어도 뭐 영장 청구를 아예 안 해버린다든지 그렇죠. 하면서 검사 비리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광준 검사 사건 지난해에 있었던 뭐 수표 1억으로 네. 받으셨던 그분 사건 때도 이 영장이 나왔는데요. 경찰이 이 신청한 영장이 예. 검찰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었던 얘기를 보니까 나중에 이 후문을 확인해 보니까 김광준이라는 이름이 하도 여럿이어서 그 김광준 검사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요. 그래서 영장이 나왔다고 그러죠. 예. 그거 말고 동대문 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인데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서 그런 일이 좀 있는데 뭐 웹툰 만화 카툰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다운받아 보거나 예. 하면 소위 이 다운표를 써야 되는데 불법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작권법 위반이 일상적으로 진행돼요. 네. 뭐 우리가 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법무법인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까지 그러니까 하는 전문 변호사도 있다고. 그럼요. 네, 통고장을 보내가지고 네. 뭐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 네. 예, 벌금 5천만 원인가 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연락해라. 그럼 뭐 너는 청소년이니까 싸게 100만 원에 해주겠다. 네. 전남 지역에서는 한 청소년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돈을 냈거든요. 네. 냈는데 또 통고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에게 혼나고 그러면서 겨우 부모에게 돈 받아서 돈을 냈는데 또 오니까 네. 중학생이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 근데 이 일을 하는 법무법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부장검사 출신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언론에 나와서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저도 이 토론 프로그램에서 몇 번 만나뵌 분인데 검찰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졌던 혐의는 뭐냐면 자 이렇게 청소년 주로 대상이 청소년인데 그 사람들한테 통고장 뭐 보내고 그러니까 겁나니까 이제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입금을 하는데 네. 그 돈을 주질 않은 거예요. 저작권자에게. 그러니까 뭐요? 횡령을 한 거죠. 횡령이네? 네, 그렇죠. 횡령 액수는 한 10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죄질이 좀 나빠요. 예. 그런 경찰에서 그걸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다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좌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좌 추적은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법원에 대고. 예. 하여튼 끝까지 안 했어요. 그냥 그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네. 이야, 그러니까 심하다. 예. 그렇죠. 전 심하다 그럴 때 욕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형집행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2대 법대생 여대생 살해 사건, 소위 그 무슨 저 영남 지역에 있는 제분 회사 회장님, 사모님 사건이요. 청부 살인 사건. 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꽃다운 여대생을 죽여놓고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교도소에 있는 줄 알았더니 병. 거의 호텔 같은 병원 특실에서 예. 곳곳이 아프다고 하는데 왕성하게 돌아다니면서 있더라. 예.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진도가 어디까지 갔냐면 국민의 공분을 사고 그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이분은 대학병원 굴지 대학병원 의사인데 구속되고 또 이혼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비용을 다 대고 했던 그 제분회사 회장님도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죠. 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검사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 병원으로 보내는 권한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자기들 식구는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람 죄질이 나쁘죠. 그리고 그 돈을 준 사람 뭐 $10,000였다고 하는데 요새 공정 가격이 $10,000는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상당한 정도의 금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남편의 죄도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해준 검사의 잘못이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제 식구라고 수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형집행권인데 하여튼 이런 권한을 통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도 많고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그게 쏟아져 나온 게 지난해 대선 직전의 검란이었죠. 그렇죠. 검찰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고 대선 후보들이 검찰 개혁 관련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뭐 공약이 좀 뭐랄까 띠뜻미지근할까 뭐 본질적이지 않다고 할까 였지만 하여튼 그래도 목소리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특히 검찰을 정치적 중립 또 검찰 독립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뭐 굉장히 자주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됐고 아시는 것처럼 뭐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들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국면이 전환되는 과정을 보니까 실제로 검찰 개혁이 지금 좌초된 것 같아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검찰총장 얘기를 해보면요. 검찰총장이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검찰청법에는 예전에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는 총장부터 말단 초임 검사까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이 독임제 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그 일사불란함은 아마 경찰이나 군대 저리 가라 정도의 일사불란함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을 통제하면 저 어디 지역에 있는 네. 일선의 사건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없앴습니다. 네. 법 개정을 통해서. 예. 그렇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은 그대로 현실에서 살아 있는 거고요. 그 핵심에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또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검찰 개혁의 하나의 과제였어요. 당장 보면 뭐 성과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좀 긴 안목으로 보면 나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과가 뭐였냐면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였는데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됐습니다. 네. 88년부터 노태우 정권 때부터 도입됐는데 그동안 지켜준 네. 적이 거의 없잖아. 그래도 뭐 한 대여섯 명은 지켜졌습니다. 전부 한 13명인가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 정권 때는요. 신직수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중정부장하고 예, 예. 중정부장 전에는 중앙정보부장 전에는 법무장관하고 예. 그 전에 검찰총장을 했는데 이분 뭐 한 6년씩 하셨거든요. 오.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하셨냐면 박정희 장군 사단장 때 법무참모였어요. 자기 부하.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30대 나이에 검찰총장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권을 그러니까 정말 군대식으로 운영했던 거죠. 옛날 내가 봤던 법무참모니까 네가 그냥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 장관까지 다 해라 이런 건데 그런 식의 이제 폐해를 막자는 게 검찰총장 임기제였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말씀드린 대로 88년에 도입됐는데 첫 번째 임기제 총장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김기춘 검사였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하나. 네. 예.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예. 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누가 조선일보에 그 일개 언론으로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줬을 거냐. 대충 지금 모아지는 건 둘 중에 하나다. 예. 국정원 아니면 청와대다라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뭐 관계자의 보도도 여러 번 나왔죠. 네. 예. 그러나 국정원을 이용한 청와대다. 뭐 이게 더 유력한 설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난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건 감사원장이 물러났다든지 그렇죠. 그분도 임기가 보장되고 감사원은 특히 헌법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하여튼 임기를 정해놓는 이유는 그걸 법으로 정해놓는데요.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또 할 수 없는데 네. 그건 2년 동안은 좀 독립적으로 일해보자라는 거고 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지켜야 됩니다. 정말 임기를 지킬 수 없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검찰총장을 하다 대형 뭐 사고를 쳤다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고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첫 번째 임기제 총장으로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김기춘 씨는 채웠던 김기춘 씨가 그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 진전은 노무현 정권 초기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예, 예.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거친 검찰총장은 송광수 씨였습니다. 아, 예, 예. 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뭐가 좋으냐, 뭐가 진전이냐 할 수 있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한번 걸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천모 씨도 계시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성과였죠. 네. 그리고 공직자가 되려면 특히 검찰총장 같은 중요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처신을 좀 똑바로 해야 된다. 뭐 남의 돈 함부로 받아 먹으면 안 되고 군대도 좀 갔다 와라. 뭐 이런 국민적 그 합의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는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임명만 있었을 때는 점검이 안 되다가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검찰총장이 된 사람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이것도 네. 진전이었죠. 예. 1988년 임기제의 시행, 2003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도입.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후보 추천위원회. 그렇죠. 예. 그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입니다. 최동욱 총장이 첫 케이스 아닙니까? 첫 케이스입니다. 요번에 처음 했죠. 근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업계 관계자. 네, 이를테면 법무부 검찰국장, 예.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예. 뭐 그 법학자 교수 협의회장, 뭐 또 로스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법학전문대학원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일반 건데 시민 대표는 없네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연직으로 있고 그다음에 비당연직으로는 뭐 언론계나 뭐 여성계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9명인데요. 대체로 검찰에 가까운 분들, 네. 한 언론사 출신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출입을 굉장히 오래 하고 검찰의 여러 위원을 두루 지냈던 관계가 원만한 분이 이번에도 검찰총장 추천위원이 됐고요. 또 법학자 뭐 이런 분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법상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활발하게 인사청탁을 하던 사람, 또 대통령 후보 진영 캠프에 적극적으로 선을 대려고 했던 사람들이 속가졌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예. 뭐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요새 프로야구에서 한화 이글스도 그런 역할을 가끔 하는데 왜 또 한화 얘기하고 그래요? 제가 아니, 한화 꼴찌 팬인데 팀이 어제 이겼어요. 네, 어제 LG. 이겼죠. 8대1로 이겼더라고요. 8대 1로 김태균 3런 홈런 네, 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 저 갈 길 바쁜 LG의 발목을 잡는 혹시 LG 팬이세요? 아닙니다. 저 하나 팬입니다. 오. 아니, 저는 왜 하나 팬이냐면 예. 전 늘 꼴찌만 응원합니다. 인권운동가니까. 죄송합니다. 별로 반갑지가 네, 않아. 그러니까. 말이. 하나는 제가 앞으로도 한 3, 4년은 더 응원해야 될 것 같은. 네. 죄송합니다. 딴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법률 조직이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총장이 최동욱 총장입니다. 네. 근데 후보 추천위원회 과정도 조금 아쉬웠어요. 1월 7일 날 위원들이 구성됐는데 회의는 1월 7일에 했는데 2월 7일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가 첫 번째 회의자 마지막 회의였어요. 한 달이나 걸렸대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네. 당선인이 됐는데 이 박 캠프에서 사인을 못 받은 거예요, 법무부가. 그러니까 조율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캠프에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 이후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정권이 출범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인사도 아니라 검찰총장 인사인데 후보 캠프하고 조율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최동욱 씨에 대해서 뭐 이정현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우리 정권이 임명한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죠. 네. 실제로 임명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줬고요. 그 다음에 추천 과정이나 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박근혜 캠프에서 개입했다는 정황이나 언론 보도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캠프와의 조율 때문에 구성은 됐으나 한 달이나 끌었다고. 네. 하여튼 그렇게 부족한 점이 있고 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가했던 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전에 자료도 주지 않아가지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건 사실상 논거고 당일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순기능도 한다. 그래서 왕성한 정치 활동을 했던 어떤 고검장 같은 경우에 낙마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안이 매우 더디긴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6월 항쟁 이후에 조금씩 진전해 왔고 네. 최동욱 총장은 그 지금까지의 진전된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또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최동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럼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서 총장 자리에 앉았는가 네. 이게 일단 우선시돼야 된다. 네. 그것이 이제 검찰 조직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검찰의 정책 중립성과 일정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결을 좀 바꿔서 최동욱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죠. 검사인데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네, 파도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아니 이것저것 다 떠나서 네. 최동욱 총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검찰 개혁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네. 호평할 수 있는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뭐 전두환 수사를 봐라. 네. 뭐 이러면서 호평을 하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되게 강렬한 기억은 사실 그겁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가 민간인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극상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걸 처벌하자고 하는데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검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성공한 강도, 성공한 절도, 성공한 사기도 처벌할 수 없는 거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또 국가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뭐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일어났고 결국 그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처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렇죠. 어떻게 군대를 동원해서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을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처벌 안 하면 제2, 제3의 쿠데타, 제2, 제3의 민간인 학살이 또 반복될 텐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나이 90이 넘은 그러니까 나치 전범을 지금도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최근에도 찾으면 한 분이 처벌하고, 뭐 아우슈비츠에서 요리사였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분이 하나 잡혔죠. 그때 이제 이 12.12 5.18 사건, 전두환 노태우 내란 음모 사건이 아니라 진짜 내란 실행 사건이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 주임 검사가 최동욱 씨였습니다. 이때 농고장을 썼는데 농고장이 참 좋아요, 강렬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뭐랄까 뭐 인권 단체에서 누가 썼나 또는 역사학자가 썼나 뭐 이런 건데요. 한두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피고인들의 정권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자신의 불법적 기도에 반대하는 민주시민들을 폭도, 불순분자 등으로 매도하면서 계엄군으로 하여금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사건의 진상을 왜곡 조작하려는 반역사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망각한 자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기 마련입니다. 역사적 관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진실로 과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오늘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오늘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올바른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재판이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이죠.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로 승화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법의 심판을 추상같이 내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그 평소 법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생각했던 어떤 가치들이 이 검찰의 공소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책으로 한 권씩 됩니다. 12.12 사건도 공소장 자체가 책 한 권이고 5.18 사건도 책 한 권인데요. 이거를 주도해서 법리를 만들고 왜 과거 사건에 대해서 법이 개입해야 되고 정말 대통령까지 지냈던 사람들을 왜 처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논리정연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검사 최동욱 기억에 남죠. 이거 95년 사건이긴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동욱 씨는 이제 대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구설수에 올랐다거나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가벼운 처신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대체로 최동욱 씨가 뭐 검찰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될 만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건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분이 검찰총장 하기 전에 대검찰청 차장을 했고 그때 검난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할 때 네, 그때도 크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 좀 약간 어정쩡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서울 고등검찰청장을 했는데 그 정도에서 공직을 마쳤다면 훨씬 명예로웠을 텐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정권과 어긋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딱 하나죠. 그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원세훈 김용판 그 기소. 그 사람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거죠. 법무부에서 만류했는데도 청와대의 뜻이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임기 막 시작했는데 검찰이라는 게 뭐 그 검찰총장 그만둘 때 대검 감찰과장이 뭐 호위무사 최동욱의 호위무사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기들이 칼로 표현합니다. 칼잡이. 이게 정말 요리사에게 칼이 주어졌을 때 이게 맛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만 강도나 뭐 살인범에게 칼이 주어졌을 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은 정말 엄정하게 써야 되고 꼭 써야 될 때만 써야 되는데 검찰이 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정권 입장에서는 새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칼을 휘두르고 싶어요. 이명박 정권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도 공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평생을 기다려서 대통령이 됐는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은데 오매불망 나만 쳐다보는 사람들 투성인데 자리 하나씩 줘야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기업 사장들이 임기제고. 근데 뭐 다 임기제죠. 안 나가죠. KBS 정현주 사장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동원에서 다 뒤털었죠. 아니 턴 것도요. 정말 검찰 역사에 이 KBS 정현주 사장 사건은 한 10등 안에 놔둬야 될 사건인데 국세청에서 세금이 나왔잖아요. 근데 세금이 뭐 많다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조정해 달라는 재판을 한 겁니다. 몇백억을 깎아달라. 재판부에서 조정했고. 그것도 그냥 재판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둘이 합해서 이렇게 조정해라. 그래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적게 냈죠. 한 반 깎아서 냈죠. 그런데 그거를 배임죄로 한 거예요. 자기가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 몇백억을. 왜? 재판 끝까지 갔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재판 끝까지 갔으면 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법원은 뭐냐면 배임을 시킨 사람. 배임 교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나가니까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해 버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직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제 검찰이 쓸만하다는 거예요.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권력이 시녀로 쓰고 싶은데 최동욱 씨가 대체로 뭐 시녀로서 크게 흠결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잘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생겼고 그런 위기의식을 주도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김기춘 전 검찰총장, 전 법무장관, 전 국회의원, 현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이 되면서 동시에 민정수석을 갈아버린 거 아닙니까? 네, 같이 갈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나왔던 언론 보도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경질을 됐던 곽상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바로 검찰을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잘렸다. 네. 뭐 이런 것이었으니까 이미 그때 예견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최동욱 씨 때문에 잘린 거죠. 그러니까. 그 김기춘 씨는 88년에 검찰총장이 됐는데 이 88년에 최동욱 씨가 검사가 됩니다. 그때 임명이 된 겁니까? 네, 임관이 그때 된 거죠. 까마득한 선배네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육군 소위와 육군 참모총장 이런 거죠. 그렇죠. 선배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하죠. 검찰총장과 초임 검사요. 그렇죠. 최동욱 씨가 고시는 뭐 82년인가 됐는데 23살의 나이에 고시가 돼요. 좀 일찍 됐죠. 그러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러느라고 검사 인관은 늦게 됩니다. 그래서 88년이 됐을 때 초임 검사였다. 그러니까 이 법조계라는 게요 완전 기수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넌 몇 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검찰 조직에서 중요합니다. 검찰 조직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14회가 총장을 하고 있는데 연수원 14기죠. 사법시험으로 24기인데 24기가 총장이 되면 23기나 또 동기들까지도 다 옷을 벗고 그만둬요. 법원에도 이런 문화가 있는데 법원은 그래도 좀 덜한데 검찰은 굉장히 확실하게 그만둡니다. 후배의 지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 일본 사무라이 정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로 조직이 어떠냐면 검찰 조직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총장 임민기를 다 채우면 대체로 비슷하게 가는데 중간에 그만두니까 기수가 하나씩 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검찰 조직이 젊어진 거예요. 실제로 검찰이 법원보다 지금 평균적으로 다 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황교안 법무장관이 최동욱 검찰총장에 비해서 고시 1년 선배예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휘하고 인사로 지휘하고 인사권 가지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휘도 하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상하 관계, 명백한 지위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고시 1년 차이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이고 법조계인 거예요. 1년 차이여도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뭐냐면 자, 최동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도 그 제도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인드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물러난다. 그래서 진짜 정권하고 코드를 뭔가 맞추고자 하는 사람을 총장으로 만약에 앉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게 그 최동욱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날 조짐을 보였었어요. 네. 그랬다가 청와대에서 사표 수리 안 하겠다. 진상조사가 먼저다. 그렇죠. 라고 여야 한 대표회담. 다음부터 네. 싹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죠. 자, 그러면 이거는 평검사들이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일단 잠복해야지만 다시 들고 일어날 여지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압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압됐다고 봅니다. 근거가 어떤 겁니까? 정권 초기에 대통령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검찰은 왜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검사와의 대화에서 맞짱 떴잖아. 그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 약간 문화적 쇼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저는 변호하자는 게 아니라 여성이 법무장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의 거보다는 인식이 판사 있고, 출신이라는 그게 네, 검찰 좀- 출신이 아닌 그렇죠. 사람이었죠. 예. 근데 천정배 장관이 법무장관 갔을 때는 저항이 덜했습니다. 강금실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조직은 행복은 성적순이거든요. 천정배 장관이 수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그 찍소리도 못했어요. 아, 저만큼 공부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좀 웃기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은 대통령이 완전히 진압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의 뭐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나 예. 뭐 전환점이 있지 않으면 이 폭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추석 전에 기세등등하게 서부지검에서 먼저 평검사 회의를 했으나 바로 진압됐고요. 김윤상 검사가 사표를 냈으나 그다음에 후속 사표도 없고 김윤상 검사는 뭐 조용히 근무하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아, 옷 안 벗었어요? 아니 지금 총장도 옷을 안 벗었는데 총장이 벗어야 자기가 옷 벗는 게 성립되는 거니까요. 아,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 자, 그러면 진압이 됐다. 저는 진압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뭐 폭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또 하나 여쭤볼게. 자, 진상 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혼외자가 아니다라고 네. 결론이 내려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최동욱 총장은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2의 정현주죠.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으니까 법원 결정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KBS 사장 복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껏해야 뭐 밀린 임금이나 좀 받았을까 아마 그 상황이죠. 예. 이미 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그 사장을 내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검사들이 혼외자 이거는 아니었다. 사실 무근이었다. 네, 결론이 내려졌고 근데 최동욱 총장은 떠났고 네. 그러면 그때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어렵죠. 왜냐면 김이 빠지잖아요. 이미 다 끝난 것이 되버리니까 그렇죠. 버스 그러니까 지나간 그게 다음이니까. 뭐 지금 뜨거운 현안일 때와 네. 뭐 6개월 후에 또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은 3개월 내에 뭐 결론이 나올 거지만 네. 뭐 3개월 후쯤 되면 한국은 뭐 2, 3일 단위로 현안이 바뀌는 나라인데요. 지금 뭐 외국에 한 일주일씩 갔다 온 분들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이나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는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의도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 검찰 장악 거의 그 구분응선을 넘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네, 되는 네. 겁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새로운 사람이 될 텐데 몇 달 걸릴 겁니다. 일단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하여튼 형식적으로 마무리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후보 추천위원회 거치고 인사청문회 하고 이러려면 네. 몇 달이 걸릴 텐데 그렇죠. 한번 정말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다음에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요. 정권의 말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음. 정권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조금의 의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예.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사고 치는 거죠. 이명박 정권 때 검찰이 정권을 위해서 했던 일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미네르바 같은 사람은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요. 몸무게 30kg 빠지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는지. 다른 거 다 관두고 PD수첩 수사하면서 어떻게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를 합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건 범죄죠, 범죄. 그게 진짜 범죄. 피의사실 공포죄를 적용해야 될 대목이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예.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예.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뭐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없다거나 뭐 이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특별 검사가 상설화돼 있다. 상설 특검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개혁 방안들이 여럿이에요. 저는 지금 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태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이란 조직이 얼마나 센 조직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무리하게 혼외자를 동원해서라도 검찰총장을 낙마시켜야 되고 이게 참 언제 때 공작인지 모르겠는데 참 공작을 해서라도 총장을 낙마시켜야 될 정도로 절실한 조직이구나. 네. 그렇다면 중요한 조직이죠. 정권에게만 중요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조직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총장 개인이 누가 되는가도 뭐 좀 중요하겠지만 핵심적 관건은 아니고요. 핵심은 검찰을 개혁하는 건데 그렇죠. 매우 유감스럽게 대선 때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던 검찰 개혁의 현안이 지금 묻혀져 버렸습니다. 저는 근데 이 좌초 위기예요. 검찰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아주 상당히 궁금해지는 게 지금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 미칩니다. 왜냐하면 예.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경우에 네. 이 검사들은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있어요. 그렇죠. 수사 검사를 칼잡이니까 좋아하고 공판부를 싫어해요. 네. 법정에 가서 졸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분리되어 있는데 뭐 2, 30분에 끝나는 네,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리고 무거운 가운도 입어야 되고 네. 분리되어 있는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주요 사건의 경우엔 그래요. 그건 뭐냐면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기소했고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다. 공익을 위해서 국가정보원 같은 중요한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총장의 의지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런데 총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다른 거로 바뀐 게 아니라 정말 혼외자 문제로 바뀐 게 아니라 대선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김을 빼겠죠. 그러니까 공소 내용 입증에 열과성을 다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고요. 예. 정권이 바라는 건 뭡니까? 김용판 씨, 원세훈 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훨훨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지금 말로만 국정원에 신세 준 거 없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대통령의 말이고 예.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주장일 뿐이지만 그 대통령의 주장을 법원에서 확인해 준다. 예. 그럼 정말 자유로운 겁니다. 자, 바로 거기서 하나가 만약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렇게 돼버리고 네. 그러면 검찰이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입증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별로 열심히 안 하고 네. 이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네. 또 한 가지는 자 정권이 최동욱 총장을 날렸다. 근데 날린 이유가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때문이다. 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네. 있으면 그게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영향 미치죠. 왜냐하면 법원이 독립되어 있지만 네.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의식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요. 예, 예. 대통령이 최고의 권한이잖아요. 대법원 인사권도 가지고 대법관 그렇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법관 되신 분 촛불 집회 터졌을 때 막 촛불 집회 사건 처리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정권의 눈치 보고 정권과 코드 맞추고 대법관 멀쩡히 잘하고 계시죠. 있어요. 네. 예. 그분이 그쪽 동네 출신이신데 대전. 네. 왜또 죄송합니다. 그래요? 또 하나 이글스가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정권이 정확하게 신호를 준 겁니다. 이 그러니까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지. 그런데 저는 어제인가요? 그 권은희 예.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세상에 지금 뭐 내용은 이런 거에 답답하고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언젠가는 이렇게 드러나는 정도의 진전은 있었다. 네. 뭐 용기 있는 증언을 했고 많은 분들이 권은희 과장에게 고마움을 표하지만
하여튼 내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권의 의도가 언제나 꼭 관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중요한 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난리 법석을 떨어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뭐 최동욱 사건, 뭐 엄청난 많은 현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난 월요일에도 정의구현사재단 시국 미사도 있었고 또 촛불 집회도 계속 되고 있고 예. 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정권의 의도가 꼭 관철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데 자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됩니다. 예. 국정원 개혁은 조금 논의가 되지만 그것도 성사 가능성 낮고요. 예. 여태까지 논의했던 것만 풀어서 해도 검찰 개혁 상당히 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민주당 안도 있고 뭐 그런데 지방선거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하자. 이거 하나의 개혁일 수도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정권을 위해서 한 길로 달리는 검사들은 없는 거죠. 예. 지역별로 지역 주민들 눈치 보게 되고 그렇죠. 엄정한 기소권 행사될 수 있어요. 예. 정말 20년 동안 얘기했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이런 거 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했던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상설 특검이라도 제대로 하자. 제대로. 그러니까요. 예. 이런 개혁안들을 지금이라도 살려야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정권이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공작을 통해서라도 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기야말로 역설적으로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혹이일 수 있다. 네. 야당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동욱 개인의 어떤 진퇴의 문제는 너무나 협의한 관점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오창익 국장이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게 이게 검찰 개혁의 맥락에서 지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 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현안과 연결고리에서는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어떤 선거법 재판 네.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언론이 이 원세훈 뭐 재판 김용판 재판은 좀 다르죠. 그 수사 무마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으면 뭐 선거 3일 전에 그럴 리가 없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판을 그래도 많이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태도인 것 같고요. 언론도 적극적으로 공판 과정을 보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원이 제한되죠. 그렇죠. 공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공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와 전혀 엉뚱한 결정하기 어렵죠. 그렇죠. 검찰이 수장이 뭐 날라갔다 하더라도 검찰도 선택의 폭이 좁아듭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힘이고 여론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재판 결과를 봤으면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있어야 앞서 최동욱 검사가 12.12 사건 5.18 사건에서 했던 것처럼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장서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앞서서 국민연금 얘기 짚어봤는데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늘해지는데 여기에다가 날씨까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옷깃 여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만인 클럽 여러분들의 후원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이탈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